자, 지금 여러분들 블로그 여셨어요? 블로그에서 여기 내 블로그까지 눌러서 본인 블로그를 열어주시면 돼요. 저번에 이쁘게 꾸민 블로그 나타나죠? 자, 포스트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뜻하는 거고요. 포스팅이란 블로그의 글과 사진을 이용해서 글쓰기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블로그에 포스팅하기라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글 쓰는 것을 좀 연습을 할 건데요. 책에서 스텝 1의 블로그의 글쓰기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쓸 땐 이렇게 적는 게 좋아요 라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문장은 간결하겠습니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구성합니다 라고 돼 있죠. 문장이 너무 길면은 뭐뭐 씁니다까지가 너무 길었다 라고 한다면 되게 읽기가 거북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원래 우리 글 쓸 때도 어느 정도는 중간중간에 잘라가면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장은 간결하게 쓰되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구성을 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한 문장은 서너 줄 정도로 작성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보실 때 일반적으로 PC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PC 말고 모바일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PC에서 한 서너 줄 정도의 글이 모바일에서는 더 길게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글 쓰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너무 길게 보이게 됐다면 모바일 한 바닥이 글로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한 문단을 적는다면 3, 4줄은 조금 짧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보통 한 대여섯 줄 정도씩은 적고 그 다음 또 사진 넣고 글 적고 사진 넣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너 줄 정도라고 여기도 적어놨듯이 그 문단을 너무 많이 길게 적는 것보다는 약간씩 좀 텀을 주고 해야 여백의 미라는 게 있듯이 그렇게 보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편하게 볼 수가 있게 그렇게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내용마다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습니다 라고 돼 있죠. 글만 있으면 너무 읽기 지루해요. 그리고 또한 글이 있는데 사진은 완전 딴 걸 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근력 운동에 대한 글을 적고 있는데 사이사이에 글은 예쁜 경치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죠. 그쵸? 그런 전문적이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 글쓰기 사이에 인용구를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인용구라는 건 따옴표나 버티컬 라인, 말풍선, 포스트잇과 같은 강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과 사진만 있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인용구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쪽에 이제 시선이 확 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색깔로 강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인용구로 소제목 같은 걸 확 강조를 해놓는 것도 내용에서는 되게 잘 보이게 되는 요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막 오타가 있거나 하면 어때요? 글을 읽을 때 되게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해주시고 오타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다 이제 읽을 때 신뢰감 있는 깔끔한 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블로그의 글쓰기에 있는 가장 기본 원론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으면서 블로그의 글쓰기를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첫 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포스트 영역의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클릭하는 위치가 조금 다를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글을 쓰지 않았을 때는 가운데에 글쓰기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처럼 가운데 글쓰기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뭔가를 저처럼 적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디가 항상 있느냐? 제일 상단에 보시면 내 메뉴 있죠? 이 내 메뉴에 글쓰기는 항상 있어요. 요거 누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저도 항상 이렇게 누르고 있고요. 그래서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에디터 창이 나와요. 여기 나왔어요? 아, 네, 좋아요. 그럼 여기 제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 그랬더니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세요?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적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습이니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적을 건데 라온스 라이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그거는 우리 블로그명으로 하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은 블로그명 있죠? 저 같은 경우 LA 일상 리뷰니까 LA 일상 리뷰라고 적고 블로그 시작 이렇게 적을 거고, 여러분들은 본인 이름 이름 말고 블로그 이름 뒤에 그렇게 시작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제목 부분에다가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LA의 일상 리뷰 블로그 시작. 자, 이렇게 제목을 가볍게 지었어요. 자, 내용을 입력할 때도 이 본문 부분을 클릭하시고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내용을 간단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글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뭐가, 이 글이요? 좀 더 확대할까요?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네, 좋아요. 글을 몽땅 썼다. 포스팅을 했다. 그러면 발행을 하는 건 요 오른쪽 끝에 보면 발행이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발행, 클릭. 그러면 카테고리를 고르게 나오죠. 저번 시간 우리 카테고리 막 나눠서 만들었었잖아요. 여기를 눌러서 일상을 누려요라고 만들었던 카테고리를 클릭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카테고리 안에 넣으실 분은 다른 카테고리 안을 선택하셔도 돼요. 일단 여기 책에서는 일상을 누려요라는 카테고리로 골랐네요. 그리고 주제를 선택하라고 뜨는데, 물론 주제는 선택해 주신다면 일상 쪽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마땅하지 않다면 주제 선택 안 함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발행 설정에는 댓글과 공감 모두 허용으로 돼 있나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 두시고, 만약 공감이 이렇게 풀려 있다라고 한다면 체크하시고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할게요. 그리고 태그 편집이라는 부분에 태그는 원래 이제 검색어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특별히 검색어로 적진 않았고, 책에서는 첫 글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첫 글이라고 적어 놓기는 할게요. 근데 사실은 굳이 얘를 첫 글이라고 적을 필요는 없어서 태그 편집은 비워두실 분들은 지금은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발행 시간은 현재로 해서 그대로 발행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행 중입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뜬 다음에 이렇게 포스팅이 완료가 됐어요. 자, 첫 포스팅을 해보셨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포스팅을 한번 들여다보러 갈게요. 자, 제일 위쪽으로 다시 보면은 내 메뉴에 글쓰기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실까요? 아까 포스팅했던 에디터 창이 나왔어요. 51페이지를 함께 봐주시면 되세요. 지금 화면은요, 스마트 에디터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원래 우리가 글을 간단하게 적긴 했지만 글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스티커 등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제목줄이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본문줄이에요. 그쵸? 이 제목 같은 경우도 그냥 제목을 적을 수도 있지만 제목에 마우스로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아이콘 2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좀 그림을 깔아서 예쁘게 꾸미고 싶다라고 할 때 커버 사진이라는 걸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따가도 요거 그림 넣어볼 거니까 그때 좀 더 설명하고요. 이 본문 부분으로 가서 나머지 또 설명해 볼게요. 본문에 우리가 글을 적을 텐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구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사진입니다. 사진이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거나 아니면 미리 캠퍼스로 어떤 컨텐츠를 만드셨겠죠? 아니면 뭐 컴퓨터에서 뭐 다운을 받아왔거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 이 사진을 고릅니다.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핸드폰에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했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번에 여행이라고 가져왔나? 어디 가져왔었죠?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블로그였던가요? 여기 있었나 보다. 자, 요거를 제가 저번에 찍었었던 사진이잖아요. 그쵸? 요거를 가져오겠다면 이렇게 선택하고 열기로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라는 건 내가 컴퓨터에 다운받아놨던 또는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미리 캠퍼스에서 작업을 해서 사진을 만들었던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에 가져오는 게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요 SNS 사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네이버 박스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마이박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마이박스로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불러올 수는 있다고 하나 요거를 거의 쓰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메뉴는 누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또 혹시 모르죠? 이 중에 마이박스를 또 잘 쓰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마이박스란 서비스는 뭐냐면 내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마이박스 서비스 중에 이제 옵션 중에 하나인데 자동으로 백업을 마이박스에 하는 기능이 있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굳이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가져오지 않고 마이박스에서 불러올 수는 있겠죠. 그죠? 뭐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 마이박스를 쓸 수가 있긴 한데요. 이 마이박스를 제가 안 쓰는 단점이 하나 있다면 블로그를 하나만 쓸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블로그가 3개 이상이라고 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3개 다 마이박스를 연결하겠다가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아이디에만,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의 마이박스만 가질 수가 있다 보니 하나의 아이디에만 만들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블로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그거는 마이박스 연결 자체가 안 되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해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장단점이라면 그거겠죠. 내가 블로그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내 마이박스에 전송이 되게 세팅을 해놨다. 그럼 요거 가져다가 쓰셔도 편할 거예요. 근데 그 외의 경우는 되게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쓰지 않고 저번에 얘기했던 샌드애니어 있죠? 그 어플을 활용해서 사진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3번째 동영상 가볼게요. 자, 동영상은 동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추가는 10개까지 가능하며 1기가 즉 15분까지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탭을 제가 잠깐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 추가 또는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가져올 것 이렇게 나오고요. 동영상은 최대 10개, 파일 용량은 8기가,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며 비공개 영상 같은 경우 15기가로 제한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가져오겠다면 여기 동영상 추가라는 부분을 누르게 될 텐데요. 여기를 눌렀을 때는 아까 사진처럼 이렇게 내가 동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 창이 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동영상 가져올 거를 만약에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한다면 이 동영상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서 대표 이미지와 제목을 적고 정보나 태그를 적은 후 완료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는 한 몇 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었으니까 잠깐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라 따라 하실 거는 딱히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중에 이제 사진을 넣었을 때, 이 동영상을 넣었을 때, 이 동영상의 일부 요소들을 얘가 이제 대표로 커버 사진을 고르라고 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화면을 첫 화면, 대표 화면으로 고르고요. 여기 제목에 별표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비디오의 제목, 동영상의 제목을 적어요. 뭐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뭐였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니까 테스트. 뭐 정보랑 태그 편집은 물론 넣어주시면 검색상으로는 더 좋겠지만 지금 연습상에서는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올려지더라 라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동영상은 지금 에디터 상태에선 당연히 실행이 안 되고요.
발행을 다 하고 나서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것도 제가 설명상 한번 말씀드리려고 동영상을 넣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스티커 얘기할게요. 자, 51페이지 4번의 스티커입니다. 자, 우리가 글을 적다 보면 글 사진만 들어갔을 때 중간에 좀 재미있는 요소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럴 때 스티커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귀여운 스티커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온 요 스티커들은 제가 챌린지로 받았던 스티커고요.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료 스티커로 제공이 되는 스티커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있다면 해당 스티커를 눌러주시면 스티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의 위치는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 정렬 방식을 고를 수가 있어요. 가운데로 놓을 것인지, 오른쪽으로 놓을 것인지, 왼쪽에다가 놓을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지울 것인지. 그래서 스티커의 위치도 내가 원하는 데다가 두는 게 가능합니다. 스티커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스티커도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스티커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가 있으면 해당 스티커를 그냥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막 움직이는 스티커가 막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생동감 넘쳐 보이긴 하잖아요. 그런 약간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주목을 끌 수 있는 목적으로 이런 스티커들을 활용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5번 인용구 설명드려 볼게요. 인용구란 강조하거나 항목을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글을 적다가 다른 분류의 글을 적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인용구를 이용을 해서 적어서 구분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따옴표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제목을 적을 때 한 번 더 활용하는 목적으로 따옴표를 적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 누르면 이렇게 인용구 모양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내용을 적어서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면 이거 자체가 되게 눈에 확 띄죠.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인용구라 보시면 돼요. 인용구 중에는 버티컬 라인이라든지 라인 따옴표와 같이 한쪽 끝으로 몰려있는 인용구들도 있어요. 이런 건 소제 목적게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여기다가 오늘 소개할 매물은 뭐 땡땡땡땡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를 할 때 이런 거는 좀 쓰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인용구나 아니면 라인 따옴표 인용구라든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왼쪽으로 쏠려 있는 인용구고, 다른 인용구들도 보시면 말풍선이나 포스트잇, 프레임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인용구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인용구를 이용해서 꾸며주신다면은 그냥 글을 적는 것보다 훨씬 강조가 돼서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인용구를 쓰시면 좋습니다. 자, 구분선은 줄을 긋는 건데요. 각 요소 사이에 구분선을 추가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다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때, 그럴 때 이렇게 중간에다가 구분선을 넣어서 꾸며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구분선 이런 용도로 쓰이고요.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온라인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어떤 장소를 소개할 때는 이 장소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 장소명을 적게 되면요. 이렇게 장소가 나오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장소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 지도가 이렇게 포스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장소를 소개하고자 할 때는 이 장소라는 구성 요소를 활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사진서부터 장소까지 소개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을 좀 해보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서 일단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장소까지 얼추 확인했다면 제가 링크서부터 나머지도 또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링크 보겠습니다. 링크는요,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삽입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누르면 URL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는데 이 안에다 URL을 넣고 검색을 하면은 그 URL이 들어가서 여기 링크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링크, 예를 들어 www.naver.com을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적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띄워주는 게 링크예요. 자, 링크가 이런 역할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이 있고 그 동영상을 띄우고 싶은 거다.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동영상을 들어가서 25만 15 요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아까 링크를 눌러서 집어넣으면은 그 URL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 자체의 화면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습 때 해볼 거긴 한데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에 주소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9번 파일인데요. 파일은 내 컴퓨터 또는 마이박스의 파일을 삽입하는 거예요. 파일을 누르시고 내 컴퓨터를 누르면 파일당 10MB까지 첨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파일의 경우는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올려놓고 사람들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메가라는 게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실 때 아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한다면 여기 내 컴퓨터를 눌러서 한글 문서가 있네요. 그럼 요거를 만약에 넣고 열기를 하면은 그 문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게 파일이 올라가겠죠? 요런 역할을 하는 게 파일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으실 겁니다. 자, 10번 글감인데요. 사진이나 책, 영화, TV 등의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블로그를 쓰다 보면 어떤 독후감 같이 어떤 소감 같은 걸 적으실 때가 있잖아요. 리뷰. 그런 거 하실 때 여기 글감이라는 곳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글감에서 보시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고 뜨는데 사진, 책, 영화, TV, 공연, 전시 다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블로그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사진이 마땅한 게 없다. 이럴 때도 활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포스팅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는데 막 포스팅하는 사진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검색어를 글감에다가 사진을 예를 들어서 포스팅 뭐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포스팅하는 사진들 이런 것들이 보이죠. 물론 돈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블로그 포스팅하는 이런 사진을 클릭하면 이 사진이 이렇게 출처와 함께 가지고 와지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언스플래시 배웠었죠. 거기서 가져와진 거니까 무료 이미지 맞고요. 네, 이런 식으로 출처를 남겨서 가져와지는 게 포스팅이다. 글감의 사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의 경우는요. 책에 그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포스팅 치니까 포스팅에 관련된 책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했을 때 뭘 찾아볼까요? 만약에 어떤 책의 리뷰다. 그러면 그 책을 이렇게 검색해보면 책에 대한 리뷰 그 정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책 그런 걸 넣을 때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활용하는 게 글감이라 보시면 돼요. 공연, 전시, TV 마찬가지니까 참고해 보시고 요중에 혹시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걸로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한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건데요. 그럴 때는 쇼핑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검색어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푸드쟁이라는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쇼핑몰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쇼핑몰 명으로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제품명이 있으면 그 제품명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제 올려놓은 그 쇼핑에 이제 검색 키워드들이 보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나는 이거를 올릴 거니까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쇼핑 키워드 그 카테고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포스팅을 만약에 이 짭짜리 토마토를 먹은 리뷰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짭짜리 토마토 사러 가기로 이렇게 눌러서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도 이어줄 수가 있어요. 글감은 그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글감에서 뭐 여러분들 그냥 좋아하시는 쇼핑 같은 경우 연습해 볼 거면 그냥 내가 관심 가져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나이키 운동화라든지
이런 거 쳐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쭉 뜨면 여기 이제 쇼핑몰 업체들 보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봐바란 데다 그러면 요거 이제 상품을 이렇게 연결해서 띄워줄 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는 삽입된 사진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제가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던 사진들이 보이죠? 근데 이 중에 대표라고 딱 적혀 있는 건 왜 대표가 되었냐면 제일 먼저 넣었기 때문에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사진들 중에는 내가 그 중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잖아요. 이걸 대표 사진으로 넣고 싶다, 이런 애가 있다면 그거를 클릭해서 대표로 바꾸시면 돼요. 대표는 여기서도 바꿀 수 있지만 사진 위에서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죠? 만약에 이렇게 보면 대표라고 보이는데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대표를 바꾸는 것도 돼요. 여기도 바꿔도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 자, 그래서 삽입된 사진 목록을 보여주는 거고, 라이브러리의 사진을 에디터 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사진이 삽입되기도 합니다. 자, 12번 템플릿인데요. 요 옆에가 이제 템플릿이에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템플릿 사진들이라면, 템플릿 모양이라면 어느 정도의 모양을 디자인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으로 포스팅을 쓸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뭐 사진 있는 거는 다시 선택해서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글씨 있는 데는 지우고 다른 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게 대략적인 틀을 가져와서 작업하는 게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매매 물건들을 적다 보니 적게 되는 구조가 항상 좀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내가 포스팅을 쓸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내 템플릿에 현재글 추가를 해놓게 된다면 포스팅 자체를 현재글에 그 템플릿에다가 추가를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글을 쓸 때 그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만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부분은 일단 네이버에서 제공이 되는 템플릿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템플릿을 만들어서 넣어놓게 된다면 그 템플릿을 불러다가 쓰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템플릿까지 소개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사진 교체, 편집, 크기, 작게 이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조금 머리 좀 식혔다가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34분이니까 35분부터 쉰다 보고 45분에 시작할게요. 자, 이번엔 52페이지, 네네. 자, 그러면 52페이지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략 글을 적을게요. 뭐 특별히 적을 거 없으니까 저는 동해물과 백두산 적을 거거든요. 뭐 대략 이런 글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글에 대한 스타일을 바꾸고자 할 때 글을 블록을 지정하시고 이 글에 대한 본문 스타일, 소제목, 인용구 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건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얘는 이제 글씨 서체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다양한 글씨체들로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누르면 블록 지정한 부분이 그 해당 글씨체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 19라는 건 뭐냐면 글자의 크기인데요. 내가 더 글자 크기를 크게 하겠다 하면 큰 크기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저는 한 19 정도면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9나 한 16 정도를 보통 제가 쓰고 있고요. 물론 이건 취향에 따라 고르셔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보실 분은 내가 블로그를 우리가 PC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로도 내 블로그의 포스팅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글씨 크기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글씨체를 선정하셔서 사이즈를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원래 기본 포인트는 15포인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16이나 19포인트 정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목은 더 크게 하거나 강조할 부분은 더 크게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 진하게예요. 예를 들어 하느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부분을 내가 조금 진하게 강조를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블록을 지정을 해서 여기서 B를 누르시면 돼요. 블록 지정하자마자 뜨는 이 조그만한 부분에도 B가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을 축소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자주 쓰는 것들을 축소해서 놓은 거니까 얘나 똑같아요. B 누르면 글자가 굵어진 거 보이세요? 그러면 다시 B를 누르면 글자가 풀리는 것도 보이시나요? I는 기울임이에요. 누르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탈릭 체다라고 해서 I를 쓴 거고요. 누르면 기울어지더라. U는 뭐냐면 언더라인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U는 밑줄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줄 긋고 싶을 때 블록 지정해 놓고 밑줄을 누르면 이렇게 블록 지정한 부분이 밑줄이 그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 T에서는 이렇게 선이 중간에 있죠. 이거는 취소선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취소할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건데 어디서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거냐면 가격을 예를 들어 5만원인데 39,900원에 팔아요. 이럴 때 5만원을 찍 긋죠. 그럴 때 아마 이런 취소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T, 요거는 뭐냐면 글자 색을 변경하는 거예요. 여기 네모가 지금 색깔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블록 지정한 부분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색은 완전히 빨간색보다는 한 단계 톤이 낮은 빨간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도가 너무 높은 색은요, 눈이 좀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거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빨강으로 강조를 할 때는 한 단계 톤이 낮은 색깔을 쓰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정해진, 아예 이걸 써라라고 정해진 건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파랑을 쓸 때도 완전히 파란색보다 한 단계 낮은 파랑을 저는 보통 쓰고 있어요. 물론 약간 읽기 편하게 보이게, 이거는 너무 낮고 요거 말고 요런 거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쨍하다면 요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랑이나 빨강을 쓸 때 약간 톤이 낮은 색깔을 주로 저는 쓰고 있더라.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일단 색깔을 여러 개 넣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하느님이는 뭐 초록색, 보호하사는 파란색,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주황색 이래 놓으면 어때요? 너무 정신사납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색깔을 넣어서 강조하는 것보단 주요 색깔은 한 뭐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빨간색하고 뭐 쓴다면은 가끔 이제 파란색을 쓸까요? 뭐 그리고 또 강조를 다르게 주고 싶은 분은 뭐 진하게 하면서 뭐 글자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은 쓰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거는 또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자 배경색인데요. 블록을 지정하고 이 부분을 내가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것처럼 하겠다라고 할 때 글자 배경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경색을 이렇게 골라주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우리 그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것처럼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식에 대한 도구상자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요거 마저 조금만 더 설명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정렬 방식. 누르면 가운데 정렬, 뭐 오른쪽 정렬 이렇게 정렬의 방식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럭 지정하고 뭐 가운데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가능하고요. 그 옆에는 줄 간격이라고 합니다. 기본값은 180으로 돼 있고 뭐 더 간격을 띄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저는 180으로 그냥 적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 목록이에요. 그래서 순서 없는 목록이나 순서 있는 목록 등으로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만들어져 있는 목록을 없앨 때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T자는 뭐냐? 이건 강조하는 건데 글자의 첫 글자를 강조해서 표시할 때 씁니다. 별로 쓸 일 없으니까 그런 역할 한다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고요. 요 T1은 뭐냐면 위첨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 적을 때
이 이자를 블록 지정해서 위첨자로 만들면 정각 문자의 4분의 1만한 글자로 이렇게 첨자 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위 같은 걸 적을 때 가끔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자, 요거는 뭐냐면 특수문자인데 보통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엑셀 같은 데서 특수문자 넣을 때 미음 누르고 한자 많이 누르시잖아요. 미음 한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사실은 여길 굳이 눌러서 고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음 한자를 쓰는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눌러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링크 입력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로 가기라는 글씨를 적었고 이 부분을 누르면 네이버로 가게끔 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블록을 지정해서 링크에 URL을 넣고 체크를 하시면 나중에 이게 편집창을 다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누르면 네이버로 간다든지 내가 연결한 그 URL로 넘어가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고 체크하면은 여기 이렇게 밑줄이 생겼죠. 만약에 제가 이걸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대략적으로 발행해 볼게요. 요 밑에 이렇게 네이버로 가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로 가진다든지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요 밑에 줄에서는 맞춤법 남았네요. 맞춤법은 뭐냐면 글씨가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글을 쓰면 이어서 적으면 안 되고 글을 띄고 쓰면 적으래요. 그럼 저는 수정하면 이렇게 고쳐지는 거고 동해물과는 동해 띄고 물과를 하라는데 저는 고치기 싫어요. 그럼 제외하시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할 곳을 수정하거나 제외할 수가 있어서 맞춤법을 한 번 더 검토하실 때 맞춤법 검사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서식에 대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요. 그런 다음엔 사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발행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소개할게요. 자, 일단은 요 밑에 서식 도구 상자들을 쭉 설명드렸으니까 밑에다가 뭐 저처럼 애국가 적고 블록 지정해서 설정해 보시던 연습하시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사진 넣으신 분은 그 사진으로 봐도 되고요. 제가 일부러 사진을 한 개 넣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사진을 제가 아무거나 하나 넣었어요. 아까 요거 넣었으니까 뭐 이걸로 넣는다고 가정해보죠. 자,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을 텐데요. 내가 이 사진을 수정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사진을 클릭하시면 여기 아까 글상자 있던 글자 있었던 이 부분의 창이 바뀌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사진을 정렬을 가운데 놓을 거냐 왼쪽 정렬할 거냐 오른쪽 정렬할 거냐 이런 걸 고를 수가 있고 이 사진의 가장자리 보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사각형들 생겨 있죠. 그래서 사진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진 크기로 만들고 뭐 가운데 놓을지 왼쪽 놓을지 오른쪽 놓을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도 가능할 테고요. 교체를 누르면 이 사진 대신 다른 사진으로 바꾸는 것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사진으로 바꿀 거야 라고 열기를 하면은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업로드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바뀌었죠? 자, 그래서 교체는 사진을 이렇게 다른 사진으로 바꿀 때 쓰는 거고요. 요 옆에 편집. 편집의 경우는 사진의 크기나 자르기, 필터, 액자 등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집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창으로 들어가서 크기나 자르기, 필터와 같은 어떤 효과들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아직 창이 뜨고 있어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최대 몇인데 가로 사이즈를 몇으로 만들 거냐 이렇게 크기 조절을 내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사진이 여러 개라면 내가 가로 사이즈를 600으로 모든 사진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진의 가로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또는 자르기 회전을 이용해서 이 사진 중에 옆에 여기 귀퉁이가 난 싫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 펜이 싫은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사진이 약간 삐뚤다 싶으면 이렇게 사진의 각도를 똑바로 좀 배치를 해서 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회전을 90도 회전,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등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르거나 회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적용을 누르면 이게 이제 적용이 돼서 잘린다 이거고, 여기 필터. 네, 적용은 요거구나. 자동 수평을 제가 적용했군요. 그거 말고요. 그냥 다른데 필터 들어가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뜰 거예요. 거기서 저장하면 그대로 저장이 돼요. 필터는 여러 가지 이제 필터 효과죠. 누르면 이렇게 밝기 대비가 필터 설정된 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사진들에 다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진을 누르시면 돼요. 자, 보정. 보정의 경우는 이 사진에 밝기를 좀 더 밝게 하겠다든지 채도를 좀 뚜렷하게 색깔이 쨍하게 나오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비를 좀 더 선명한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아니면 좀 더 밝게 이런 식으로 대비를 맞춘다든지 이런 보정 효과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필터는 내가 원하는 사진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보정의 경우는 사진 하나하나마다 보정을 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액자는 여기 가장자리 테두리를 넣는 걸 액자라고 합니다. 별로 뭐 많이는 안 쓰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일단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서명 같은 경우는 글씨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텍스트 서명 같은 걸 넣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캔버스에서 예쁜 투명 이미지로 로고를 만든 게 있다면 이미지 서명을 해서 이렇게 박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이 누가 도용하지 않고 내 사진인 게 일단은 이렇게 찍혀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할 테고, 그리고 이 로고를 넣을 때 이렇게 제가 이름도 같이 적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 명까지 같이 적는다면 사진을 보면서 은연중에 내 브랜드가 같이 보여지게끔 되겠죠. 그렇게 보여지게끔 하는 목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진을 갖다가 도용하지 못하게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게 이 사진을 넣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내 브랜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넣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진이 아니더라도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블로그 주소로 적혀 있지만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을 수도 있고 서체 또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너무 크네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중간에다가 제가 색상은 글자색 그냥 흰색으로 할 거고 배경색은 지금 까만색이 살짝 깔려 있는데 안 넣을 거예요. 뭐 아니면 살짝만 넣을 거예요. 안 넣는 게 더 이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남들이 이 사진을 갖다 쓸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내 거다라는 증빙이 되기도 하죠.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서명을 쓰기도 해요. 서명은 이렇게 넣어놓고 모든 사진을 누르면 여기 내가 띄워놨던 모든 사진에 이 중간 쪽에 이렇게 서명이 찍히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사진이다라는 그런 워터마크를 찍어 놓는 게 가능하기도 하더라. 자, 모자이크는 모자이크 효과예요. 만약에 개인정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실 수가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어느 정도 사각으로 할지 원형으로 할지에 따라서 모자이크 효과를 넣어서 설정하는 게 가능하고, 텍스트는 글자를 적는 거죠. 그래서 일반 텍스트를 적거나 아트 타입으로 좀 꾸며진 텍스트를 적어서 쓰실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내용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따가 연습해 보세요. 스티커는 이렇게 일단 여기다가 사진에다가 그림을 붙이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이 있어서 내가 넣고 싶은 모양을 선택해서 집어넣어서 꾸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자르는 게 마스크죠. 그래서 일정 부분 남기고 다른 부분들은 보이지 않게 잘라버리는 걸 마스크라고 해요. 마스크에서 색 테두리도 주겠다 하면 두께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게 마스크를 자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저장하겠다 하면 저장하면 여기 가장자리에 있었던 건 다 잘려지고 마스크 영역만 남았죠.
만약 이대로 완료하면은 에디터에서 이제 편집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아까 창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후에 뭐 마스크를 없애겠다 아니면 글씨를 없애겠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요 스마트 에디터로 들어오셔서 편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완료를 누르면 그게 아예 적용이 돼서 에디터로 이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에디터 안에서 수정은 다 해서 완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마트 에디터에 대해 설명을 한 번씩 쭉 거쳤는데요.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실 시간 5분 정도 드리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 좀 더 소개를 하도록 하죠. 제가 한번 완료 눌러볼게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되면서 제가 여기 가져왔던 사진들이 일단 제가 설정한 대로 적용이 돼서 나오겠죠. 그렇게 저장이 되고 나서는 수정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편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크기도 사실 여기서 조절해 봤으니까 어느 정도 본 거랑 같아요. 그럼 요 옆에 있는 요 메뉴는 무엇이냐? 얘는요, 원래 크기대로, 그러니까 작게. 얘는 뭐냐면 포스팅 크기 너비에 맞게 늘려서. 얘는 뭐냐면 트임이라 해서 이 포스팅보다 좀 더 크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작게 할지 아니면은 문서 너비에 맞춰서 넓혀 놓을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옆으로 트여서 놓을지 이거를 내가 그림을 놓으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진과 글이 있을 때 만약에 지금은 사진 옆에 글이 따로 없지만 요거를 누른다면 문단 옆에 이제 글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눈에 그렇게 많이 띄거나 하지는 않아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기도 하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옆에 있는 링크는 아까랑 비슷한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을 누르면 어디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사진을 선택하시고 링크를 걸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미리 캔버스로 오픈 채팅 상담하기 뭐 이런 식으로 뭐 1대1 상담하기 예쁘게 링크 만들 어떤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아니면 뭐 우리 뭐 부동산이면은 뭐 땡땡 공인중개사 뭐뭐뭐 해가지고 뭐 네임카드 같이 명함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길 누르면 예를 들어 채팅방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림을 넣고 그 그림을 클릭해서 여기 URL에 채팅방 URL을 넣어서 체크하면 그 URL로 넘어가지겠죠. 그런 용도로 쓰시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상담 채널을 보통 연결할 때 저는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링크기는 해요. 아니면 이 부분을 누르면 다른 데로 넘어가게 해준다든지 그런 어쨌든 링크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림 부분도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발행 쪽의 파트를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 앞서서 여기만 좀 얘기를 하자면 요거는 뭐냐면 PC 화면으로 보기, 또 한 번 누르면 모바일 화면에서 보기, 또 한 번 누르면 태블릿 화면에서 보기, 이렇게 보기 형태를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블로그를 PC에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핸드폰으로 모바일 상태에서 훑어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간혹 들어 태블릿으로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는 어떻게 크기가 대충 보일 것인가 대충 미리 보기 화면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죠. 근데 태블릿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잖아요. 그래서 모든 태블릿에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또 뭐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저는 노트니까 넓고 다른 핸드폰은 더 작고 이러죠. 그러면은 핸드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니까 그냥 대략적인 그냥 핸드폰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화면을 대충 PC에서 봤을 땐 어떤 느낌으로 보일 거고 모바일에서 봤을 땐 어떤 느낌으로 보일 거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또 까먹은 것도 있고 하실 텐데요. 여기 도움말에 보면은 설명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말이라는 기능이 있기도 해요. 자, 위쪽에 이제 발행 설명할게요. 발행 53페이지죠.
자, 발행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라는 것은 내 블로그의 메뉴예요. 얼마 전에 우리 카테고리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쵸? 그 카테고리를 우리가 선택해서 분류를 나눠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주제에서는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주제별로 검색이 되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일상 이야기에다 넣을 거고 주제를 내가 일상 생각으로 놓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일상 생각 글을 찾을 때 검색이 좀 더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가 기본이에요. 우리는 자, 여기서 이웃 공개라는 건 뭐냐면 나랑 이웃 관계를 가진 사람들한테만 보여지겠다라는 거고요. 서로 이웃 공개라는 건 나랑 서로 이웃 관계인 사람들끼리만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개는 아무도 못 봐.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로 로그인했을 때만 보이는 글이 비공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예 마케팅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공개가 기준이에요. 자, 발행 설정. 자, 댓글 허용, 공감 허용, 검색 허용 등이 있는데요. 당연히 검색은 허용해 두셔야죠. 그죠? 자, 외부 공유 허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블로그 글을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들어가서 카카오톡에서 눌러서 볼 수도 있게 되겠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외부 공유 허용이고요.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사람들이 퍼서 올린다라고 할 때도 보일 수 있도록 보통은 이런 걸 체크를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다면 모두 다 체크해 놓는 걸로 할게요. 그러고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해 놓으면 다음번에도 체크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태그 편집의 태그 입력인데요. 요거는 검색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분류 방식입니다. 라고 적혀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우리가 포스팅을 할 때 이 포스팅 안에 들어있는 주제어,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대 30개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발행 시간은 제가 이게 수정 버튼을 눌렀다 보니까 현재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발행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발행이 되지만 만약에 예약 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을 예약해서 게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미 발행한 걸 수정 버튼을 눌러서 현재밖에 안 뜨는 거고요. 나중에 새로 발행을 할 때는 현재와 예약 시간 거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걸어 놓으면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올리는 거로 그렇게 예약을 걸어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공지사항으로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블로그에서 이 글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로 왔을 때 글을 그래도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블로그 창 앞에다가 빼놓는 게 공지사항으로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특별히 발행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해보실 분은 발행 누르셔도 되고요. 만약 안 하실 거면 요거 그냥 블로그로 빠져나가셔도 돼요. 자, 이제 사진을 활용하여 글쓰기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글쓰기를 눌렀을 때 아까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신 분들은 여기 경고창이 뜹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임시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라는 경고창이 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아까 전에 적었던 글이 그대로 불러와지는 거고 취소를 누르게 된다면 지금처럼 새 에디터 창이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새 에디터 창을 띄울 거니까 혹시 그런 경고가 뜬다면 취소 버튼을 눌러야겠죠? 자, 54페이지 다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글 적는 거 한번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책에 있는 대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 부분에 클릭하시고 대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적어볼게요. 그리고 내용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도 적을게요. 대추의 효능은 대추를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익히 알려져 있다. 내용을 그냥 적었어요.
자, 글쓰기 도구에서 우리가 사진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사진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열어올 수 있도록 창이 떴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면은 문서에 쓱 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라고 해서 이름 저번에 저장해서 파일, 예제 파일 저장해 놨었잖아요. 여길 따닥 들어가서 여기서 건강 1번을 선택하고 열기 해볼게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라고 뜨면서 가지고 와질 거예요. 자, 이어서 글씨 적어볼게요. 이 밑에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 이제 계속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신경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많아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혈압도 낮춰주며 세 번째, 항균 적용에 도움이 되어 관절염과 류머티즘에도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에 56페이지 6번이에요. 오른쪽 위에 발행을 눌러볼까요? 오른쪽이 발행을 클릭하고 카테고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서는 저번에 만들었던 건강을 지켜요에다 올렸네요. 그럼 건강을 지켜요를 선택해 주시고 발행 설정은 공감 허용. 그리고 태그는 여기 주제가 뭐예요? 건강하고 대추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강 하고 엔터. 대추 하고 엔터. 이렇게 적으면 건강 대추 이렇게 태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 되셨다면 하단에 발행까지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포스팅 완성. 자, 예쁘게 잘 올라갔죠? 자, 조금 더 배우기에 공감 허용을 체크하면 블로그 글 아래에 공감, 댓글 쓰기가 나타납니다. 일종의 좋아요와 비슷한 개념으로 글을 읽고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을 하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에 갔을 때 블로그 탭으로 가면은 이웃들이 블로그 글을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 건넥 이렇게 적혀 있는 분, 건스넥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적혀 있는 분 보니까 공감해요랑 여기 요 말풍선 같은 게 보이죠? 아까 공감이 여기 아까 대출 효능을 예를 들어 보자면 아까 발행을 할 때 여기 댓글 허용과 공감 허용이 있었잖아요. 얘가 간단히 말하면 댓글 허용 때문에 나타난 거고요. 얘가 공감 허용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여긴 어때요? 말풍선 없죠? 그럼 얘는 댓글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군가가 댓글을 달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어디 봅시다. 다 공감을 달아놨네 하필? 없는 분도 있을 건데 댓글 없앤 사람은 있는데 왜 공감 없앤 사람은 없을까요? 왜냐면 공감은 더 누르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이웃 맺은 사람들이 더 부담 없이 누를 수 있는 게 공감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은 보통은 다 체크를 해놓고 있고요. 댓글도 원래는 같이 체크를 해놓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댓글을 가려놨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댓글 공감 다 체크해놨죠? 그러니까 공감이 엄청 많네요. 그쵸? 왜냐면 공감은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댓글은 써야 되잖아. 뭔가 댓글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애기 귀엽게 만들었네. 여기다 이렇게 적고 등록해야 되다 보니까 댓글보다 공감을 더 편리하게 누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공감은 거의 다 체크를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일종의 좋아요와 비슷한 개념으로 글을 읽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공감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태그는 분류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건강, 대추 막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런 게 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과 본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입력해 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켜서 적어 주신다면은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도 나중에는 이제 걸러져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것도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콜라주 형식서부터 동영상 삽입, 링크 동영상 삽입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동영상 간단히 블로그 글 쓰는 부분들을 기능에 대한 건 다 일단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 파트에 글 쓰는 부분들까지 대략적으로 다음 시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서부터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저희가 요거 다 끝나면 뭐 할까요? 블로그에 이거 글 쓰는 거, 책에 있는 거 다 적고 나서는? 그쵸, 우리 걸 올리겠죠. 그걸 올릴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사진을 좀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들어갈 게 뭐 내일 바로 들어간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일이거나 늦어지게 돼도 24일 안에는 여기 블로그에 이제 글 적는 건 다 끝내긴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글도 적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오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진 동영상은 예를 들어서 물론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최소 2장이면 되긴 하지만 최소 2장은 누가 올려요. 보면 보통 동영상 뭐 블로그에 포스팅 글 올리는 거 보면은 10장 이상 뭐 20장도 올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 100장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한 15장 정도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좀 자율로 할게요. 예를 들어 주제를 정하기 조금 힘들다면은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에 대한 리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상에 내가 산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산책하는 장면들 그런 거 찍어서 그거를 올린다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질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찍으실 때 동영상도 찍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만 넣는 경우보단 사진과 동영상이 같이 들어간 게 더 좋긴 하니까. 뭐 짧게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굳이 길게 찍을 거 없이 그냥 뭐 30초도 되고 30초보다 더 짧아도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올려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목적인 거니까 그렇게 부담 갖게 찍을 건 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찍어 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요일에도 얘기는 할 거예요. 이거는 네, 그만큼 찍어 오시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콜라주 형식의 사진을 활용하여 글쓰기서부터 진행해서 나갈게요.